크리스마스 오후 한 앤드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딸들의 웃음소리였다. 아내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진짜 웃음소리였다. 그는 복도에 얼어붙은 듯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앤드류는 45세로 맨손으로 모든 것을 일궈낸 IT 기업 대표이자 억만장자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가족을 구할 수는 없었다. 18개월 전 아내 이문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국도 2호선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3살배기 쌍둥이 딸 가비와 이사만이 남겨졌다.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아기들이었다. 그 작은 소녀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에서 누구도 진정시킬 수 없는 작은 태풍으로 변해버렸다. 아이들은 부모들을 물어뜯고 목소리가 쉴 때까지 비명을 질렀으며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부수었다. 6주 동안 8명의 전문가가 그만뒀다.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그만뒀고 아침 식사 시간도 못 버티고 나간 사람도 있었다. 앤드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치료사, 아동 심리학자, 더 심한 경우도 봤다고 장담하던 전문가들까지.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기쁨도 웃음도 없이 망가진 두 어린 소녀와 그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모르는 아버지만 남았다. 그러다 5일 전 한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윤진서, 28세. 파출부 소개소를 통해 지원했다. 육아 자격증도 훈련 경험도 없었지만 조용한 강인함과 슬픔을 가까이서 본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앤드류는 그녀를 고용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다. 일주일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기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요. 쌍둥이는 첫날부터 그녀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밀어내며 다른 사람들처럼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진서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머물렀다. 그리고 오늘 5일째 되는 크리스마스 오후 앤드류는 일찍 퇴근했다. 무언가 그를 집으로 이끌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 공기가 달랐다. 더 따뜻하고 평소보다 조용했다. 거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무엇을 보게 될지 다시 희망을 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거실 문가에 닿아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가 본 광경은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가장 추운 계절에도 사랑은 결국 뚫고 나올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5일 전 월요일 아침 앤드류는 유리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듣고만 있었다. 쨍그랑 그리고 또 한 번 이어서 가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3살인데도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그러자 이사가 이웃들이 경찰을 부르게 만들곤 했던 그 고음의 비명을 질러댔다. 아침 6시 45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어나야 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몸이 콘크리트처럼 무거웠다. 예전 같으면 은하가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따르며 무언가 흥얼거렸고 이마에 키스해주며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를 미소 짓게 했었다. 그는 침대 옆자리를 더듬었다. 차갑고 비어 있었다. 18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무언가 더 크게 깨지는 소리가 났다. 앤드류는 마침내 일어나 옷을 입고 마치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사람처럼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은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시리얼이 화강감 조리대 위에 흩뿌려져 있고 우유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릇들은 아무데나 던져져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두고 간 열쇠 옆 식탁 위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노력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따님들은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이름이 설아였는지 수진이었는지 앤드류는 더 이상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모두 흐릿해졌다. 8명. 이걸로 8명째였다. 그는 싱크대 옆 서랍, 예전에 은하가 요리법을 넣어두던 서랍을 열고 편지를 다른 편지들과 함께 넣었다. 딸들을 바라보고는 떠나버린 사람들로 가득 찬 서랍이었다. 더 이상 화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였다. 쌍둥이는 거실에 있었다. 가비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제 나이보다 너무 조숙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은하의 눈이었다. 이사는 책꽂이에서 책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 여자 갔어. 가비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가비가 소리쳤다. 너무 심했어. 그녀가 소리쳤다. 네가 물었으니까 그렇지, 가비. 딸은 어깨를 으쓱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이 그저 세상이 의뢰 그런 것이라는 차가운 수용뿐이었다. 사람들은 오고 사람들은 떠난다. 아무도 머물지 않는다. 앤드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자세히 바라보았다. 엄마의 얼굴을 하고 마음을 얼려버린 가비.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분노로 뒤틀어버린 이사. 사랑은 곧 상실임을 배워버려서 누구도 상처 줄 만큼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두 작은 소녀. 전화가 울렸다. 회사였다. 1시간 뒤에 회의가 있었다. 집은 무너져 내리는데 밖에서는 모든 게 멀쩡한 척해야 하는 또 다른 하루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두 아이의 머리에 키스했다. 가비는 뻣뻣하게 굳었고 이사는 움찔했지만 그는 문을 나섰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서 마건수가 진입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을 보자 앤드류의 가슴이 철렁했다. 대표님,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앤드류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맞춰보지, 아무도 그 일을 안 하겠다고. 사실 한 명이 있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절박하다는 뜻의 암호였다. 수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정식 육아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럼 왜 그 사람을 보내는 건가? 마건수가 주저하며 손에 든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대표님 사정을 듣고 특별히 이 자리를 요청했답니다. 따님들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앤드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모두가 가비와 이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이름이 뭐지? 윤진서입니다. 마건수가 서류철을 건넸다. 앤드류가 열어보았다. 평범한 지원서, 청소 경력, 일했던 가정의 추천서들. 특별할 것 없었다. 육아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왜 이런 일에 자원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첫 페이지에 클립으로 고정된 사진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멈칫하게 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대표님. 마건수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왔다. 면접 일정을 잡을까요? 앤드류는 사진을 조금 더 응시했다.
저 눈. 지난 18개월 동안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 눈빛이었다. 마치 그녀 역시 최근에 누군가를 잃은 듯한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슬픔. 네, 앤드류가 대답했다. 내일 아침 9시로. 마건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앤드류는 진입로에 서서 윤진서의 얼굴이 담긴 서류초를 들고 서 있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가사 도우미들은 저런 표정을 짓지 않는다. 저렇게 큰 고통을 담은 눈을 하지 않는다.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자리를 굳이 요청하지 않는다. 그녀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녀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슴이 조여오는 걸까? 화요일 아침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고 앤드류의 속이 뒤틀렸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계속 그 사진 생각이 났다. 그 눈, 그가 겪은 것과 똑같은 어둠을 본 듯한 그 눈빛. 그가 문을 열었다. 윤진서가 심플한 흰색 블라우스와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단정하게 다림질되었지만 오래 입어 부드러워진 옷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와 아주 많이 읽은 듯한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표지가 너덜거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를 멈칫하게 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짓는 가짜 밝은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 자신감 있어 보이려거나 잘 차려입은 척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든 이미 평안을 찾은 사람처럼 침착해 보였다. 한 선생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서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창문, 문, 돌계단을 훑으며 집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다. 앤드류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소리는 없었고 입모양뿐이었다. 그녀의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12월의 공기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긴 침묵 끝에 진서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집이나 돈, 명성이 아니라 그를 진짜로 바라보았다. 이제 준비됐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섰다. 앤드류는 그녀를 서재로 안내하고 자리를 권한 뒤 쌍둥이와 업무,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 늘 하던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진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멈칫했다. 그러시죠. 아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질문이 주먹처럼 날아와 꽂혔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주제를 피하고 빙 돌려 말하고 모르는 척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앤드류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국도 2호선 18개월 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우 2살이었고요. 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고통, 인식, 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감당해 오셨군요. 질문이 아니었다. 앤드류는 가슴속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다. 만난 지 30초밖에 안 된 이 여자가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말했다.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치료사, 전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을 가진 보모들까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제 딸들은. 그가 멈췄다. 그 말을 하기는 싫었지만 해야만 했다. 아이들은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어요. 8명이 그만뒀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버텼죠.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저는 따님들이 통제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구해주려는 손을 가장 격렬하게 뿌리치는 법이죠.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앤드류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6명의 치료사들도 이 가사 도우미가 한 문장으로 말한 것을 말해주지 못했다. 고치는 것과 치유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진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고치는 건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치유는 아이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온전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을 들이죠. 앤드류가 말했다. 감당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진서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슬퍼 보이는 미소였다. 마치 그녀는 알고 앤드류는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는 데는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선생님. 아이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이 필요한 거죠. 앤드류가 대답하기도 전에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크고 의도적인 소리였다. 그리고 이사의 비명, 누군가 다칠 것 같다는 뜻의 비명이 들렸다. 앤드류는 눈을 감았다. 아이들이군요. 알아요. 진서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블라우스를 매만지고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만나러 가볼까요? 먼저 도망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그를 밤새 깨어있게 만들었던 그 퀭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는 도망치러 온 게 아닙니다. 머무르러 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하는 태도에는 단순히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그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앤드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녀는 평생 이 문을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함께 걸어갔다.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심해졌다. 부서지고 비명을 지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혼란이었다. 놀이방 문이 열려 있었다. 앤드류는 문지방에서 멈췄다. 이미 8번이나 본 광경이었다. 하지만 결코 쉬워지지 않았다. 방은 전쟁터 같았다. 장난감은 사방에 흩어져 있고, 책은 찢겨서 페이지가 날아다니고, 커튼은 잡아 뜯겨 있고, 램프는 넘어져 있었으며, 벽에는 읽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 크레용으로 적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의 딸들이 있었다. 가비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든 채 서 있었다. 3살이었지만 이미 장군감이었다. 옆에 있는 이사는 주먹을 꽉 쥐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충격과 공포를 기다리며 어른의 얼굴이 변하고 이곳에 온 게 실수였다고 깨닫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서는 숨을 헐떡이지도 물러서지도 앤드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파괴된 놀이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찢어진 책들과 벽의 낙서, 자신을 비난해보라고 도발하는 두 작은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가짜 미소가 아니었다. 불안한 미소도 아니었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언가 안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따뜻한 진짜 미소였다. 뭐가 웃겨요? 가비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둘을 보니 웃음이 나네. 진서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린 귀엽지 않아요. 이사가 쏘아붙였다. 우린 끔찍해요. 다들 그랬어. 진서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 않은 모양이구나. 쌍둥이는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이건 무슨 속임수지. 그때 진서가 두 아이를 멈칫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그 어지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눈을 맞추고 가비를 먼저 바라보았다. 팔짱 낀 모습 너머에 겁먹은 소녀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리고 분노 너머의 이사를 바라보았다. 너희는 감당 못할 아이들이 아니야. 진서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고 사랑받지 못할 아이들도 아니란다. 그 말이 공중에 머물렀다. 가비의 팔이 살짝 내려갔다. 우리를 모르잖아요. 아직은 모르지. 진서가 동의했다. 하지만 알고 싶구나. 이사가 입을 열었다. 앤드류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비명 지르기 직전의 숨, 6시간 동안의 비명이 시작되려 한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기 전에 진서가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낮고 부드러운 안전하고 집 같은 느낌을 주는 오래된 멜로디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계속 흥얼거리며 장난감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꾸준한 움직임과 부드럽고 두려움 없는 소리뿐이었다. 이사의 입은 벌어진 채였지만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쌍둥이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무도 전에는 흥얼거린 적이 없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그냥 청소를 시작한 적이 없었다. 이 방이 엉망인 건 진서가 흥얼거리는 중간에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마음이 엉망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도 괜찮아. 엉망인 마음은 다시 깨끗해지려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거든. 그녀는 봉제 코끼리 인형을 집어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사가 제일 좋아하는 코끼리네. 은하가 이야기를 읽어줄 때 쓰던 거지. 우리 엄마를 알아요? 이사가 갑자기 물었다. 목소리가 작고 달라져 있었다. 진서의 손이 멈췄다. 대답하기까지 한 박자가 길었다. 엄마에 대해 많이 알지. 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멋진 분이셨던 것 같아. 앤드류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 무언가가 있었다. 들었다는 게 아니라 마치 진서가 실제로 은하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처럼 둘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들렸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가비가 진서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뻗어 카디건 자락을 만져보았다.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진서가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 얘야. 가비는 대답하지 않고 마치 진서가 폭풍 속에 닿지라도 되는 양 꽉 잡았다. 앤드류는 18개월 동안 누구의 손길도 거부하던 딸이 낯선 사람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잡고 있는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았다. 윤진서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은에 대해 아는 걸까? 그날 오후 앤드류는 부엌 문가에서 지켜보았다. 진서는 쌍둥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었다. 가비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이사는 어깨를 맞대고 바짝 붙어 앉았다. 그들은 말없이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다. 그때 진서가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까 그 멜로디, 부드럽고 꾸준한 소리에 앤드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저 노래? 저건 은하의 노래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흥얼거리던 노래.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불러주던 노래. 그녀와 함께 죽어버린 노래였다. 그 노래 어떻게 아는 겁니까? 생각보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다. 진서의 흥얼거림이 멈췄다. 그녀가 돌아보았고 앤드류는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무언가를 보았다. 두려움, 죄책감, 무언가였다. 그냥 옛날 노래예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할머니가 불러주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는 사람 많아요. 진서가 덧붙였다.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다. 쌍둥이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으나
앤드류는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눈치챘다. 얘들아, 가서 잠깐 다른 방에서 놀지 않을래? 앤드류가 진서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가비가 혼란스러운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우리 말 잘 듣고 있었는데. 알아, 우리 딸. 그냥 진서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이사가 마지못해 일어섰다. 가비도 따라 일어났다. 아이들은 나갔지만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눈을 떼면 진서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앤드류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노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아내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잠들기 전에 불렀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진서가 천천히 일어났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할머니가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서만 들은 건 아니에요. 앤드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른 어디서 들었습니까? 진서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는 시선을 피했다. 말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은하를 알았습니까? 질문이 연기처럼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앤드류가 속삭였다. 당신 그녀를 알았군요. 제발요, 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따님들을 도우러 왔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앤드류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했어. 내 집에 서서 내 아내를 모르는 척했어. 당신이 뭐, 어떻게 그녀를 알았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제가 말하면 저를 쫓아내실 테니까요. 그리고 따님들에겐 제가 필요해요. 그 말은 앤드류에게 펀치를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 말이 맞았다. 쌍둥이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6시간 만에 진서는 8명의 전문가가 6주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 앤드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일주일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나면 전부 다 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진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부 다요. 진서 씨, 당신이 누구인지, 은하를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로 여기 왜 왔는지. 그럴게요. 약속해요. 앤드류가 돌아서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잡았다. 한 선생님,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분은 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앤드류의 목이 메었다. 마치 그녀를 잘 알았던 것처럼 말하는군요. 진서가 눈물을 닦았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럼 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두려워서요. 그녀가 인정했다. 진실을 알면 선생님이 저를 증오하실까봐 무서워요. 앤드류가 대답하기도 전에 가비가 문가에 나타났다. 진서, 작은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가는 거야? 진서가 즉시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얘야. 나 안 가. 약속해. 약속할게. 아무데도 안 가. 가비가 달려와 진서의 목을 끌어안았고, 앤드류는 이 여자 낯선 사람이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이 여자가 평생 해온 것처럼 딸을 안아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비가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얼마나 꽉 안아줘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아이들을 안아본 적 있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처럼.
윤진서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2일째, 앤드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서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형. 마치 진서가 은하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눴고 그녀를 알았던 것처럼.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 부엌에서 아침을 만드는 진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과일을 자르며 그 노래를 다시 흥얼거리고 있었다. 앤드류는 지켜보았다. 정말 자세히 지켜보았다. 은하가 아이들 접시를 보관하던 왼쪽 찬장을 여는 모습. 이사가 한번 목이 막힌 적이 있어 은하가 절대 잊지 않았던 것처럼 딸기를 잘게 자르는 모습. 가비가 예쁜 모양의 음식만 먹기 때문에 과일을 접시에 원형으로 플레이팅하는 모습. 사소한 것들, 아주 작은 디테일들. 가사 도움이라면 알 수 없는 것들. 낯선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없는 것들.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아시는군요. 앤드류가 문가에서 말했다. 진서가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릴 뻔하며 돌아섰다. 가슴에 손을 얹었다. 선생님, 오신 줄 몰랐어요. 이사가 목이 막히니까 딸기를 작게 자르시더군요. 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가비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먹으니까 과일을 동그랗게 놓고요. 진서가 칼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제 아내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습니까, 진서 씨?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서 있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냥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 딸들에 대해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해준 적 없는 것들, 아무도 모를 일들을. 앤드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기 와본 적이 있거나 은하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모를 일들을. 제발요. 진서가 속삭였다. 아직은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내 딸들이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층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데 난 당신이 진짜 누군지도 몰라요. 진서가 눈물을 닦았다. 저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건 이제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야만 해요. 앤드류가 한 발 다가갔다. 은하의 친구였습니까? 진서의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너무나 큰 고통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친구였어요. 얼마나 가까운, 아주 가까운. 그럼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진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알게 되면 저를 머물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뭘 알게 되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말 못해요. 아직은. 제발 진서 씨.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녀가 절박하게 말했다. 따님들이 이제 막 저를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든 걸 말해서 선생님이 저를 보내버리면 아이들은 무너질 거예요. 저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앤드류는 그녀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 맞다는 게 싫었다. 3일 더 주죠. 그가 말했다. 그땐 전부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앤드류는 나가려다 문가에서 멈췄다. 은하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 진서였어. 가끔 얘기했었지. 친자매 같다고 했어. 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진서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바닥으로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처럼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앤드류는 알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 아직 모르는 것은 그녀가 왜 18개월 동안 피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였다. 3일째, 수요일 오후,
앤드류는 오후 1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갔다. 가지 말았어야 했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어쨌든 갔다. 2시 15분 휴대폰이 울렸다. 보안 알림이었다. 누군가 은하의 서재에 들어갔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방은 18개월 동안 잠겨 있었다. 열쇠는 그만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들어가선 안 되는 곳이었다. 그는 설명도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과속으로 차를 몰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그는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은하의 서재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쌍둥이의 평소 비명이 아니라 뭔가 더 깊고 처절한 소리였다. 앤드류는 문가에 도착해 숨을 멈췄다.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커튼은 찢겨 있고 액자는 넘어져 있고 유리가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은하의 보석함이 쏟아져 진주 목걸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모아온 가죽장정의 책들도 찢겨 페이지가 뜯겨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진서가 쌍둥이를 무릎에 앉히고 셋이 함께 울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앤드류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거칠게 나왔다. 진서가 올려다보았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쌍둥이가 엄마에 대해 물었어요. 엄마 물건을 보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틀렸어요. 아이들이 다 망가뜨리게 뒀단 말입니까? 앤드류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유일하게 망가뜨리려던 게 아니에요. 진서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가비는 서랍을 뒤지면 엄마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사는 사진이 안아주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액자를 넘어뜨린 거고요. 가비의 눈물 얼룩진 얼굴이 앤드류를 향했다. 죄송해요, 아빠.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진서가 여기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숨바꼭질을 아주 잘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말에서 목소리가 떨렸다. 앤드류의 분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3살 배기 딸은 엄마가 숨바꼭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18개월 동안이나 그는 진서 옆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장이나 깨진 유리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는 가비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숨은 게 아니야. 하늘나라로 갔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돌아올 수 없어. 근데 왜? 이사가 주먹을 쥐고 따졌다. 우린 착하게 굴었잖아. 아빠, 잘 수 있게 밤에 울지도 않았어. 정말 노력했단 말이야. 우리가 착하게 구는데 왜 안 돌아와? 그 말이 그를 무너뜨렸다. 앤드류는 무력하게 진서를 쳐다보았다. 진서가 두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엄마는 너희가 나빠서 떠난 게 아니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란다. 가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해. 불공평하고 우리 잘못도 아니지만 그냥 일어나는 일이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아파. 가비가 속삭였다. 맞아.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프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일부도 같이 죽은 것 같거든. 너도 그렇게 느껴? 이사가 진서의 얼굴을 살폈다. 떠나버린 내 사람 때문에. 앤드류의 고개가 진서에게로 획 돌아갔다. 무슨 사람? 진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응, 나도 사랑하는 사람 2명을 잃었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여동생, 같은 사고로 죽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아프다는 건 사람을 그만 사랑해야 한다는 뜻인 줄 알았어. 이렇게 아프다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 하고. 하지만 가치가 있어. 가비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얘야. 숨도 못 쉴 만큼 아파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쪽을 택할 거야. 사랑은 진짜고 죽음조차도 그걸 뺏어갈 순 없으니까. 그녀는 아이들 머리 위로 앤드류를 바라보았고 그는 보았다. 그가 빠져 허우적대던 것과 똑같은 슬픔을, 똑같은 불가능한 고통을, 은하를 데려간 그 사고로 누군가를 잃었군요. 앤드류가 조용히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입니까? 앤드류가 속삭였다. 진서가 눈을 감았다. 새로운 눈물이 떨어졌다. 제 여동생이요. 그녀가 말했다. 16살이었어요. 은하가 댄스 리허설 끝나고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방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마야, 앤드류가 숨을 내뱉었다. 은하의 제자, 그 무용수. 진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 그녀 눈의 슬픔, 그녀가 은하의 노래를 아는 이유, 왜 피했는지, 왜 돌아왔는지. 당신이 거기 있었군요. 앤드류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당신이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진서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늦었어요. 은하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제가 제 시간에만 갔더라도. 그만. 앤드류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고 그저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은하의 망가진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같은 비극으로 묶인 네 사람. 그리고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앤드류는 슬픔 속에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왜 진서는 오기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그들은 그 바닥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앤드류, 진서, 그리고 쌍둥이는 깨진 유리와 흩어진 진주. 너무 일찍 끝나버린 삶의 조각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마침내 진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걸 고칠 순 없지만 조각들을 모을 순 있어요.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간직할 수 있어요. 망가진 부분들도. 가비가 물었다. 망가진 부분들은 특히 더. 그것들도 이야기의 일부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함께 찢어진 페이지를 줍고 액자를 바로 세웠다. 모든 걸 다시 완벽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기릴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들이 먼지와 눈물 범벅이 되어 일어섰을 때 앤드류는 진서를 다르게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동생 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진서가 눈물을 닦았다. 저도 미안해요. 선생님이 이르신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날 저녁 쌍둥이가 잠든 후 앤드류는 부엌에서 허공을 응시하며 어둠 속에 앉아있는 진서를 발견했다. 그가 불을 켰다. 그녀는 올려다보지 않았다. 잠이 안 옵니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18개월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앤드류는 의자를 빼내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나도 그래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같은 폭풍 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앤드류가 마침내 물었다. 은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면 왜 18개월이나 기다렸어요? 진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자책했으니까요. 제가 5시에 마야를 데리러 가야 했는데 서울대학교 아동심리학과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5시 15분에 마야가 전화해서 은하 언니 차 타고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된다고 했죠. 그녀는 절망적인 눈으로 앤드류를 바라보았다. 제가 제 시간에만 갔더라도 은하 언니는 살아있었을 거예요. 따님들에겐 엄마가 있었을 거고요. 마야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겠죠.
시간 관리를 못해서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진서 씨,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아동 트라우마를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인이니까 사라지고 싶어서 청소 일을 했어요. 투명 인간이 되었죠. 그러다 지난달 마야 추모식에서 은하 언니 동생이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쌍둥이 딸들이 부모들을 힘들게 해서 아무도 못 돕는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그 아이들을 알았어요. 은하 언니가 마야 공연 때 데려와서 만났었죠. 정말 작고 행복한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서 뭘 뺏어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은하 언니한테 빚이 있으니까요. 딸들에게서 엄마를 뺏어갔으니 최소한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했어요. 앤드류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죄책감 때문에 여기 온 거군요. 따님들이 느끼는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니까 온 거예요. 진서가 격렬하게 말했다. 네, 죄책감 느껴요. 하지만 모든 걸 잃고 사랑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기도 해요.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까? 앤드류가 물었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진서가 그를 바라보았다. 따님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매일 아이들은 저를 조금씩 더 믿기로 선택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잃을지도 모르는데도 아이들은 저보다 용감해요. 앤드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당신도 용감합니다. 여기 와서 이걸 마주하고 있잖아요. 용감하다고 안 느껴져요. 무서워 죽겠어요. 뭐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결국 떠나야 할까 봐요. 제가 부족할까 봐요. 은하 언니와 마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실패할까 봐요. 앤드류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그런 거죠. 당신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건 태만이 아니에요. 그저 삶이 잔인할 정도로 불공평한 거지. 진서의 눈물이 더 굵어졌다. 제가 받을 자격보다 더 친절하시네요. 저는 내 딸들이 웃는 걸 지켜보는 아버지입니다. 18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앤드류가 말했다. 어떤 죄책감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든 당신을 여기 머물게 하는 건 진심입니다. 아이들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진서가 그를 올려다 보았다. 무언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이해, 유대감, 아직 이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이틀 남았군요. 앤드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명절 하루를 만들어주는데 집중합시다. 기쁨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할 수 있는 하루요.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하루요. 그들은 조용한 부엌에 앉아 서로를 다시 맞추려 노력하는 부서진 두 사람으로 있었다. 그리고 위층에서 가비는 아래층 목소리를 전달하는 난방 통풍구에 귀를 대고 깨어 있었다. 다 들었다. 내일 이사에게 말해서 함께 진서가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엄마가 결국 그녀를 보낸 것일지도 모르니까. 5일째, 크리스마스 오후, 앤드류는 3시에 사무실을 나섰다. 집중할 수가 없었다. 계속 진서 생각, 쌍둥이 생각,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생각이 났다. 그는 조명과 화환으로 장식된 거리, 함께 걷는 가족들, 웃는 아이들, 자신이 고통 속에서 숨쉬는 법을 배우는 18개월 동안 축하하고 있던 세상을 지나 차를 몰았다. 집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그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희망을 품는 게 두려워서, 상황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게 두려워서 그저 앉아 있었다. 마침내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걸어가 열쇠를 꽂았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무언가 달랐다. 공기가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집이 너무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가 내쉰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진짜 웃음소리였다. 파괴 직전에 들리던 광적인 웃음이 아니었다. 가짜도 억지도 아닌 순수하고 진정한 기쁨. 딸들이 웃고 있었다. 앤드류는 복도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서류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줍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8개월 동안 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처럼 웃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웠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귓가의 소리가 졸릴 정도였다. 문가에 도착해 멈춰 섰을 때 본 광경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가비와 이사가 진서와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다. 셋은 은하의 옛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앤드류가 보면 너무 아파서 치워버렸던 것들이었다. 진서는 장식품을 하나씩 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쌍둥이는 듣고 있었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있었고 표정은 부드럽고 열려 있었으며 현재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 봐. 진서가 작은 유리 천사를 들고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너희 태어난 해에 사신 거야. 이걸 트리에 걸면서 너희에게 항상 천사가 지켜주기를 기도했다고 하셨어. 진짜? 가비의 목소리는 고통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짜지? 진서가 약속했다. 이사가 나무 벼를 집어들었다. 이건 어때? 그건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야. 여기 페인트 자국 보이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특별하다고 하셨어. 완벽한 건 사랑이 필요 없거든. 불완전한 것들이 사랑이 필요하지. 앤드류의 목이 메었다. 은하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모든 것에 대한 그녀의 철학이었다. 가비가 올려다보다 서 있는 그를 보았다. 아빠, 왔어. 아이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해 진짜로 달려왔다. 앤드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받아 꼭 껴안았다. 그러자 이사도 와서 작은 팔로 그의 목을 감았다. 우리 장식하고 있어. 이사가 신나서 말했다. 진서가 엄마 얘기해주고 있어. 좋은 이야기들,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들. 진서가 그랬어. 엄마를 기억해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가비가 덧붙였다. 떠난 것 대신 사랑을 기억하면 된대. 앤드류는 아이들 머리 위로 진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유리 천사를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떻게 한 겁니까? 진서가 눈물을 닦았다. 그냥 곁에 있었어요. 겁먹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게 다예요, 선생님. 계속 곁에 있어 주는 사람. 하지만 다른 8명은 아이들을 통제하려고만 했죠. 진서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앤드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18개월간의 슬픔과 탈진, 딸들에게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쌍둥이를 더 꽉 끌어안고 아이들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슬퍼. 아빠? 가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우리 딸. 행복해서 그래. 너무 행복해서. 가끔 행복해서 우는 거랑 슬퍼서 우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 이사가 관찰하듯 말했다. 진서가 가르쳐줬어. 물론 그랬겠지. 쌍둥이는 품에서 빠져나가 다시 장식하러 갔다. 구석에 있는 작은 트리에 장식품을 걸기 시작했다.
앤드류가 꺼내놓았지만 차마 장식할 수 없었던 틀이었다. 진서가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앤드류에게 다가왔다. 아내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이들이 정말 용감해요. 앤드류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용감한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진서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함께 서서 쌍둥이가 트리 장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비가 이색에 장식품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다. 이사는 실제로 듣고 있었고 둘 다 분노나 부정 없이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저 사랑, 순수하고 단순한 사랑이었다.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가 조용히 말했다. 진서의 숨이 턱 막혔다. 네? 내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시범주간 끝나는 날이요. 하지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서 씨. 앤드류, 제발. 그냥 앤드류라고 불러요. 앤드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제 넘고 싶지 않아요. 주제 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내 딸들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있어줘요. 진서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차올랐다. 확실하세요? 제가 아는 걸 다 아시고도요. 제가 은하 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고도요. 특히 그걸 알아서 더 그렇습니다. 앤드류가 말을 끊었다. 당신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니까요. 같은 불길을 걸어 나왔잖아요.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무서워요. 진서가 인정했다. 뭐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다가 뭔가 잘못될까 봐요. 제가 부족할까 봐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앤드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충분했어요. 그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진서, 와서 별 타는 것 좀 도와줘. 이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진서가 앤드류를 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쌍둥이에게 걸어가 이사가 가장 높은 가지에 닿을 수 있게 들어올렸다. 가비는 까치발을 들고 별이 제자리를 잡도록 도왔다. 다 끝났을 때 셋은 뒤로 물러나 작품을 감상했다. 트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장식품은 어떤 곳엔 뭉쳐있고 어떤 곳은 비어 있었다. 별은 약간 삐딱하게 앉아 있었지만 앤드류가 18개월 동안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오사저오사, 그저 진실하면 된다. 7일째, 크리스마스 이브. 앤드류는 일찍 깼다.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잊고 있었던 종류의 평화였다. 그는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 이미 진서가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인기척에 그녀가 돌아보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좋은 아침. 그가 잔에 커피를 따랐다. 벌써 일주일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진서의 미소가 슬펐다. 치유될 때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죠.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때 앤드류가 위층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작은 발이 달리는 소리, 속닥거리는 목소리들. 그가 의아해하며 진서를 보았다. 일찍 일어났네요.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진서가 말했다. 뭔지는 말 안 해주더라고요. 쌍둥이가 문가에 나타났다. 둘 다 옷을 다 차려입고 작은 공주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앤드류의 심장이 멈췄다. 얘들아, 뭐 하는 거니? 이사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우리 짐 쌌어. 그건 보이는데. 어디 가려고? 진서가 가는 곳 어디든 가비가 단순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차분했다. 결정했어. 앤드류가 무릎을 꿇었다. 무슨 뜻이니? 오늘이 7일째잖아. 이사가 설명했다. 아빠가 일주일이라고 했어.
아빠가 진서 보내면 우리도 같이 갈 거야. 우리 이미 결정했어. 가비가 덧붙였다. 진서가 있든지 우리가 가든지. 앤드류는 이 2명의 3살짜리 18개월 동안 모두를 밀어내던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싸우고 그녀를 잃느니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파야 했다. 거절당한 기분이 들어야 했다. 하지만 대신 앤드류는 다른 것을 느꼈다. 희망. 딸들이 치유되고 있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게 전부였다. 왜 진선이? 앤드류가 부드럽게 물었다. 뭐가 다른지 말해주겠니? 가비가 신중하게 생각했다. 진서는 우리 보고 슬퍼하지 말라고 안 해. 진서도 슬프니까 그래서 이해해줘. 다른 보모들은 그만 울고 착하게 굴라고 했어. 이사가 말했다. 진서는 그냥 울음이 저절로 멈출 때까지 같이 앉아 있어. 그리고 엄마를 알잖아. 가비가 계속했다. 엄마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진짜 이야기를 해줘. 집을 다시 집처럼 느끼게 해줘. 이사가 속삭였다. 앤드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가 진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너희 말이 맞아. 앤드류가 말했다. 정말 집처럼 느끼게 해주지. 그가 일어나 진서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 해고입니다. 그가 말했다. 진서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쌍둥이가 숨을 헉 들이켰다. 가비가 이사의 손을 잡았다. 파출부로서는 해고입니다. 앤드류가 계속했다. 다른 직업을 제안할 거니까요. 가비와 이사의 전담 보모, 정식급여, 건강보험, 이 집안의 당신 방,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이 가족의 진짜 구성원으로서 말입니다. 부엌이 조용해졌다. 그러다 진서가 울면서 동시에 웃기 시작했다. 놀랐잖아요. 내라고 해. 이사가 다그쳤다. 진서, 내라고 해. 제발 내라고 해. 가비가 속삭였다. 진서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두 소녀가 그녀에게 달려들어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매달렸다. 네. 진서가 아이들 머리카락에 대고 말했다. 네. 여기 있을게. 아무 데도 안 가. 영원히. 가비가 물었다. 영원히. 진서가 약속했다. 앤드류는 그들을, 자신의 딸들과 그들을 구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은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평화. 진짜 평화.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함께 짊어지는 법을 배웠다는 뜻의 평화.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은하의 묘소를 찾았다. 넷이서 함께. 쌍둥이는 정원에서 꽃을 가져왔다. 보라색과 노란색. 은하가 좋아하던 색이었다. 가비가 묘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안녕 엄마. 우리 왔어. 우리 이제 괜찮아. 진서가 여기 살 거야. 엄마를 기억해도 많이 아프지 않은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 여전히 엄마 보고 싶어. 이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 진서는 자신이 가져온 꽃을 놓았다. 흰 장미였다. 제가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약속한 대로요. 절대 언니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앤드류가 진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그에게 살짝 기댔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다. 고마워. 그가 묘비에 말했다. 그녀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그들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삐딱한 트리가 은은하게 빛나고 크리스마스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쌍둥이는 진서 양옆에 웅크리고 앉아 산택에 무엇을 받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앤드류는 의자에서 지켜보았고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이 무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집처럼 느껴졌다. 진서가 그를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이해, 감사. 아직은 둘 다 이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었고 진짜였다. 나중에 쌍둥이가 잠든 후 앤드류는 창가에 서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밖을 내다보고 있는 진서를 발견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뭐가요? 와줘서요. 머물러줘서요. 아무도 못할 때 아이들을 사랑해줘서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진서가 말했다. 선생님도 곁에 있었잖아요. 매일 힘들 때조차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앤드류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은하가 예전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시 사랑을 찾길 바란다고 말한 적 있죠. 그렇죠. 진서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내 아내를 아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켜봐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길 원했을 거란 것도 아니까요. 그가 잠시 멈췄다. 은하가 당신을 보낸 거죠, 그렇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진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은 평생 혼자 지내기엔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녀 말이 맞았군요. 앤드류가 속삭였다. 모든 게 다. 그들은 눈 내리는 창가에 서 있었다. 같은 여자를 사랑했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잔해 속에서 어떻게든 서로를 찾아내어 망가진 것들도 정말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두 사람. 완벽하지 않고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온전해진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기리면서도 여전히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위층에서 가비와 이사는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악몽도 비명도 없이 그저 휴식을 취했다. 아빠와 진서가 아직 배우고 있는 무언가를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누군가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모양을 바꿀 뿐이다. 잡을 새로운 손을 찾고 채워줄 새로운 마음을 찾고 나타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어둠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사랑은 낯선 사람으로 위장에 문을 걸어 들어와 상기시켜준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고. 그저 은혜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찾아내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